네, 여야 어때? 두 분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파트너인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큰 건이 터져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이른바 윤한 갈등. 그냥 실전입니까? 약속 대련입니까?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거는 사이즈가 일단 약속 대련일 수는 없어 보이고요. 약속 대련은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진심으로 때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실에서 뭐 사유가 뭐가 됐든 비대위원장 사퇴라는 언급이 나온 것 자체,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언론에 공개했다는 거, 요거는 일단 짜고 친 거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고, 네. 짜고 친 거라면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해서 뭐 김건희 이른바 그 리스크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뭐 대통령에서 뭐 일단 경로를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결국 뭐 사과를 받아들이고 했다. 아니면 관철이 안 됐다. 뭐 요 정도까지는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그림일 수가 있는데. 이제 전원 정도로. 뭐 전원이나 뭐 불쾌감 뭐 경로했다는 뭐 전원 뭐 요 정도라면 괜찮을 텐데 그 지금은 그 수위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만약에 그런 거라면 또 만약에 이게 일부러 그런 거라면 그런 서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처음부터 그냥 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제 치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대통령실에서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이른바 김경률 사천. 그렇죠. 뭐 김경률 그 비대위원회 공천 두둔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고 있다. 다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갈등 서사일 수는 없지 없다. 않나. 네. 김은지 기자도 동의하세요? 네, 이런 약속 대련으로 지금 얻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 서로 적당히 치고받은 다음에 서로 얻는 윈윈 게임이에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야죠. 예. 네. 근데 지금 서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일요일 저녁에 이제 SBS 보도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만난 그 자리에서 사퇴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관섭 비서실장이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딱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관섭 비서실장이 과연 그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봤을 경우에 좀 어려운 이야기라고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좀 더 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지점도 있어 보이고요. 게다가 이제 한 여권 관계자가 채널A와 통화해서 했던 이야기가 저는 가장 좀 눈에 띄었는데 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별 수술을 밟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배신감. 예, 윤 대통령이 지금 사실 이 이야기들은 뭐 사퇴와 관련해서는 말을 좀 담긴 했지만 섭섭하다, 경노했다, 그리고는 인간적 어떤 배신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속칭 그러면 브루투스 넘어져 이런 겁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보이는 지점들이 많은 거죠. 사실 우리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경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사실 이게 문제적인 장면이긴 한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메시지들이 정제되어 있다기보다는 정말 어떤 면에서 인간적이다. 감정이 실려 있다. 예. 그러니까 경로도 사실 용산만 경로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도 보면 약간 격앙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어제 기자들이 그 점심 먹기 직전에 이제 방에서 나가는 한동훈 위원장을 붙잡고 지금 당에서 계속 거취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발끈 내지는 버럭을 하면서 제 거취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뉴스 통해 잠깐 봤어요. 예, 그다음 답변은 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이른바 그럼 경로 대 격앙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뭐 그런 화내는 구도가 과연 이게 좋은 일인가라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여튼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의 본질은 역시 김건희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이견.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일단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뭐 마포 공천, 뭐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이제 언론에 흘려주는 식으로 이제 변명 뭐 이제 해명을 하기를 그리고 이미 윤재욱 원내대표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랑 전 사무총장이랑 다 얘기가 된 거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른바 친윤 핵심들이랑 다 얘기를 해서 미리 다 오케이를 받고 한 건데 갑자기 와서 이걸 사촌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리고 마포에 누구를 꼽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사촌일 수 있느냐 험지인데 이제 이런 좀 억울함의 표명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 좀 더 사실은 그 말에도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하고 의견을 나눴으니까 사천이 아니다? 아니 그럼 공관위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그런 지점은 있는데 아니 통로는 당연히 그 기구는 공관위가 되는 공관위는 없잖아요. 네. 그럼 역시 그것도 그러니까 같은 범죄 사천이라고 봐야죠. 아니 그렇죠. 단독 사천이냐? 단체 사천이냐? 그렇죠. 이제 한동훈의 사천이 아니라 한동훈과 용산이 이제 합의한 거다. 이제 그 취지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지금 억울해하는 반응을 흘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3자가 봐도 일단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때문에 용산이 경로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이 김경률 사건 그게 17일 이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맞아요. 나온 건데 하루 전날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는 원희룡 장관 손 들어줬거든요. 그때는 별 얘기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원희룡 사천은 괜찮고 김경률 사천은 문제라는 거냐. 그러면 결국 이건 누가 봐도 김경률은 김건희 리스크를 거론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소위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죠. 하지만 그날 이제 신년 할애에서 이제 마포를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그날 이제 같은 날 이제 JTBC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그 유명한 발언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에다가 김건희 여사를 비유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도화선이 됐다는 건 정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야당에서도 하기 쉽지 않은 말은 맞거든요. 만약에 야당에서 그런 논평을 냈다고 한다면 아주 큰 싸움이 붙거나 뭐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까지도 갔을 수도 있을 사안입니다. 근데 그게 감히 여당 안에서 비대위원이 공개적으로 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혹은 특검을 해야 된다와는 좀 차원이 다른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발언에 예민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른바 인신 공격성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의 말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단두대에서 사형당했던 그 이야기까지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사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비유가 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언론조차도 이제 사설에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도화선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저는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없다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명한 진리를 보여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 두려움 혹은 섭섭함이 섞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 숨고르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또 터진다. 왜냐하면 공천이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정말 그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용산과 결을 계속 같이 맞추면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용산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1차 갈등에 불과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새길로 빠지면 참 지하에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는 본인이 참 세계 각지에서 소환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가 참 궁금한데, 그죠? 별별 이야기가 다 있어가지고. 물론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네. 자, 그러면 김은지 기자의 규정에 따르면 1차 갈등. 일단 그럼 1차 갈등은 봉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봉합이 된다면 그 방안은 뭐가 된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지금은 봉합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어제 오후까지도 분위기가 그랬고 특히 어제 저녁에 다시 채널A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극단 뭐 파국은 피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또 추가로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는 그쪽으로 네. 완전히 돌아선 것 같고 사실 어제 낮에도 이미 친윤계 의원들은 뭐 봉합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거는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뭐 당연히 봉합이 돼야 되고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다. 또 이철규 그 지금 전 사무총장이죠.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동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사태라니 뭐 정치가 맨날 이런 거지 시끄럽고 한 거지 이게 무슨 사태냐 별일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톤 다운을 많이 시키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지금 78일, 그러니까 오늘은 78일이고 어제 79일 이렇게 앞두고 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면 사실 이게 절대 좋은 일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봉합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당내 중론인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인데요. 뭐 보는 사람들이 좀 속 시원하게 뭐 누가 이를테면 용산에서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오히려 사과를 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갈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고. 그러면 그건 봉합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이대로 그냥 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은 더 이상 이 김건희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용산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고 용산에서는 한동훈 사태 등등의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형태로 일단 봉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두 가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현직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발언을 하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실제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측근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비대위원 자리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한 사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마포을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뭐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한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자리 중에서 하나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친윤계의 목소리인 건 사실인데요. 그런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가 비대위원직에서는 사퇴를 하고 그러니까 총선 도전하는 것은 어떤 열어주는. 근데 이 그림도 약간 이상한 게 용산에서 문제 삼은 건 공천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천. 예. 공개적으로 일단 명분 삼고 쳤던 건 그건데 그러면 그거는 눈 감아준다? 이것도 사실은 모양새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제 역시 이제 그 당 내에서 이걸 중재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도 지금 사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네. 정영환 위원장이 약간 말하자면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 양측에 약간 출구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한 게 이게 선거라는 게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한 건 약간 절차적으로 오버한 면이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건 정당하고 저도 이번 계기로 그 얘기는 이제 그 한동훈 지도부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용산에 하지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김경률 비대위원을 아예 날려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을 공천을 해서 그게 선거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김경률을 이렇게 한 거는 선거 승리를 위해 장수를 배치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인재영입 차원에서 활동을 한 거지 공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제 말하자면 양쪽에 다 물러날 명분을 좀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사천은 용산의 오해였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도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아니 경선 안 한다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언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입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황에 바로 무언가를 붙여줬을 경우에 그게 얼마나 부정하게 보이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은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 부분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전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용 의원의 공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잠깐 그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용 의원이 메신저로서 역할이 좀 약해진 게 아니냐. 대통령도 제대로 전하고 있냐. 이런 말이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결국은 다시금 용산의 강경한 뜻을 전하는 역할을 이용 의원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예전만큼 이제 현역 의원들이 붙어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하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용 의원이 과연 물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이용 의원의 공천 여부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은 거 지금 김은지 기자가 저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포착한 게 있구나. 아니요. 그렇게까지 포착을 많이 한 건 아니어가지고요. 네. 뭘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저를 평하시면서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단순한 게 장점이자 한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봤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거치가 어떻게든지 간에 조정이 되고 그냥 봉합하는 국면으로 간다면 그건 무승부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판정패입니까? 질문 단순하죠. 뭡니까? 무승부입니까? 아니면 판정패입니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그런 전제라면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체면을 좀 상당히 잃어버렸다. 판정패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에서 물러나는 거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비대위원 사퇴는 없을 거다. 네, 공천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고. 오히려 공천 관련해서는 뭐 이게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니까 뭐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오히려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비대위원에서 물러나는 거는 아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용납을. 그럼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그 마포 의뢰에서 퇴각하는 오히려 시나리오가 더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퇴각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지금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가 스스로 안 나가겠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경선을 붙었는데 졌다거나 뭐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문제가 여기서는 첫 번째죠. 경선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 봉합을 위한 계기 부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간차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나 안 나갈게 뭐 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우리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죠? 비대위원 사태가 바로미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천을 하고 그 비대위원 사태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버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곽지원 기자랑 같은 전망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 발 빠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봉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승부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하는데 더 이상 김건희 리스크는 언급 안 한다. 이런 겁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요. 그 생각해 보면 무슨 엄청 막 심각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막 무슨 뭐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한동훈 위원장이 한 것도 아니고. 국민 눈높이. 그렇죠. 뭐 수사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생각해 보면 지게 지난 18일에 나왔던 얘기인데 딱 한마디를 한 거였습니다. 그때 이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게 맞다. 그렇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건 요거였고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이게 함정 몰카다. 뭐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이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결국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얘기만 하면서 그 김건희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됐든 언론이 됐든 이제 물어보면 함정 몰카다. 악법이다. 이 얘기만 반복하면서 결국 그러면 뭐 어쨌든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용산을 보시죠.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 같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렇게 이제 무관 수행하면 기자들이 가만둘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질문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쟁점을 사과만이 아니라 사실 특검법으로까지 옮겨가지고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자들의 역할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재의결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악법이라고 했다가 또 악법이 아니고 지금 이제 몰래카메라 공작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떨 때는 또 윤재욱 원내대표와 목소리를 함께 한다고 금요일 오후에는 또 그렇게 말을 살짝 바꾸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과연 후퇴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자기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당내 자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나간다라는 결정을 했다면 물러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본인도 망가진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동훈이 아니라 김경률. 아니요. 일단 먼저 한동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했다고 하니까 시작이 그거니까.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사퇴는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두 분이 공히 지금 진단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간 톤다운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잘하라는 취지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공멸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친윤 중진들의 중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럼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자리 보존을 하면서 다른 사람. 그래서 김경률 어떤 비대위원의 어떤 거취 문제가 그러면 하나의 어떤 봉합, 타협의 카드로 강구될 수 있느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여지가 그러니까 높다고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으로 하면 그런 거죠.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용산에 굽히고 들어가는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일회성 출연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차전이 터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잠깐 봉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니까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사실 용산도 그렇게 이미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저는 어제 갑작스럽게 오밤중에 법무부 장관 임명한 것도 그 두려움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렇게 연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잠깐의 봉합은 들어갔지만 지금 서로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그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공천이든 이게 어떤 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러면 세 번째는
결국 그거네요. 그냥 요 상태로 유지를 하되 김건희 사과는 더 이상 이야기 입에 안 올리겠다. 이 정도 선에서의 어떤 타협. 사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사과하면 네. 오히려 총선에서 밀리고 민주당한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 오히려 이 김건희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면 약간 정말 버튼 누른 것처럼 되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거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그것만 할 가능성이 높고, 원래 한동훈 위원장의 장기 중에 하나가 누가 질문의 의도가 뭐든 간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끌어다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게 되겠네요. 1차 갈등의 봉합의 어떤 그 결과는 여파는 용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한테 달려 있다. 그렇게 역할을 저희가요? 왜죠? 아니 김건희 여사 처리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다면 기자들이 계속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필연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 게 한동훈 위원장의 그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가 기자가 됐든 뭐 대정부 질문 때 의원이 됐든 동문서답 전략으로 나온다. 그렇죠. 이제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그분은 그거를 1년 동안 잘 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체가 전달되는 국민한테 전달되는 또 메시지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다시 이제 제2의 내관이 터진다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서서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나 이제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던 때 이제 친윤 소위 이제 초선들이 붙어가지고는 윤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모양새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무 개입했다 이런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사긴 했는데. 여튼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모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용산이 좀 당황하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믿고 있는 것은 앞선 사람들과 다르게 본인의 높은 지지율을 일종의 자산 삼아서 이걸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싸움이 날 것 같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공천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의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가능성 영역이고 이게 현실화가 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고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뭐 다른 성장 배경, 정치적으로 성장 배경이 다르거나 뭐 아예 인적인 뭐 그게 풀이 다르면은 이를테면 용산에서 내정한 사람을 내쫓고 자기 사람을 심는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풀이 똑같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하고 싶은 사람이나 그 지금 용산에서 공천하고 싶은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신박한 해석입니다. 다르다면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이른바 측근 그룹 정도. 오 신박한 해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지 기자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냥 정답과 같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경선을 잘 붙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용산이 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영남 중진들을 일정 부분 이제 자리를 빼주고 이제 소위 말하는 검핵관, 용핵관 50명이 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실제적으로 영남 중진들을 일정 부분 살려두게 된다면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니냐. 라는 해석을 하던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아마 뭐 두 분 기자시니까 아마 더 이제 이 촉각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그냥 언론사 단독 인터뷰한다라는 겁니까? 정리가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서로 초라해지지만 네. 그나마 그 KBS나 KTV 단독 인터뷰라도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가 지금 이 한동훈 리스크 사태가 이것 때문에 그나마 안 할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민생 토론에도 불참에 뭐 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이유는 그렇게 됐지만, 네. 그러면 그것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무슨 단독 인터뷰를 하든 뭐 기자들이랑 뭐를 하든 간에 네. 당연히 이러면 지금 한동훈 관련 질문, 뭐 김건희 리스크 관련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용산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이 국면에 쫓겨서 변명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를 굉장히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꺼려왔고 앞으로도 꺼릴 것 같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마저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뭐 촌철미를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요. 잠깐 민주당 얘기 좀 짚어볼게요.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 만났어요. 그리고 또 뉴스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는 바로 김부겸 전 총리 만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또 모종의 역할 내지 뭐 멘토로서의 뭔가 어떤 조정 혹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큰 지분을 가진 이제 원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행보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요. 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는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석자 없이 만났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같은 날 했고, 그리고 25일에 또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비례대표 관련해서. 예. 그래서 아마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게 아니냐라는 추측은 있는데 사실 이제 정치인들끼리 만나면 한 주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별별 이야기 다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안부 인사나누고 덕담 나누려고 만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 국면에서.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 방금 진행자께서 질문을 하신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부터가 약간 소위 말하는 운동권 그 제야 전략가 출신이기도 하고 뭐 본인이 당대표를 할 때나 뭐 주요 요직에 있을 때마다 계속 야권연대 이런 거를 강조를 해왔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른바 그 범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뭐 제야 시민사회 세력까지 다 뭉쳐서 이번 총선에서 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선거제도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어떻게 정하는 문제 거기서 어떤 출구를 마련하는 좀 그런 전략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실 예측을 정치를 보는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이 다 하고 그거를 열심히 그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당 대변인한테 역시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배석자가 없어서 뭐 브리핑하는 사람 강성호 대변인은 난 확인 못했다. 그냥 이러고만 있습니다. 그래요. 여야 대표 공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안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계속 열심히 물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원래도 좀 그 뭐랄까요, 그 질문을 이렇게 잘 안 받아주는 타입이긴 했는데 네. 최근에 또 그 불미스러운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이후로는 지금 경찰 경호 이런 것도 있어서 기자들 입장에서 사실 이전보다도 더 질문 기회를 갖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드세요? 자, 알겠습니다. 뭐 사실 그걸 뭐 두 분 말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뭐 하여간 근데 뭔가 좀 그 그냥 의례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특히 이제 김부겸 전 총리를 이해찬 전 총리가 만났다는 것도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 정계 은퇴 비슷하게 한 상태고 정치 현안 관련해서 발언을 전혀 안 하는데 딱 하나 얘기하는 게 선거제도 문제거든요. 아니 아까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저한테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문답이 뭐였냐면 통합선대위 구성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 문답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1번, 2번 질문했더니 단순하다고 했는데 단순하다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제 질문이 흐름이 맞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합선대위 제안이 없었지만 온다면 뭐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답을 한 게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당시 인터뷰를 잘 챙겨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김부겸 총리 취지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려면 당에서 뭔가 그러니까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뭔가 된다. 좀 제안이 들어와야 뭐를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 단순히 그게 그 통합선대위원장을 해주시오라는 제안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당이 이제 말하자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말하자면 선거제도 문제, 연동형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지금 상태로는 내가 나서기 어렵다. 뭐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 했으니까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른바 그 다른 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권역별 비례제로 가고 다만 4% 이상인가 받은 소수 정당에도 권역별 비례를 나눠주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 그리고 민주당의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 안을 이전부터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검토를 진지하게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열려 있다라고 보이는데 여튼 민주당 주요 당직을 맡은 관계자 말로는 25일 의총에서는 안 정해질 거다. 결국 또 시간이 더 뒤로 갈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또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 민주당은 그러니까 한때는 준연동형으로 기울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또다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간담회 그 당무 복귀 이후에 처음 했을 때 그때 선거제도 관련해서 되게 짧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상황이 딱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정해진 게 없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명분과 신뢰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한 균형점을 찾겠다. 딱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김종민 의원과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도 선거 제도를 민주당 주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야 합의 처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사실은 선택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병리평하면 합의해 줄게. 아니면 우리 위성정당 만든다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 거기에 갇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근데 그런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제로가 돼 소수정당에게도 배분한 이게 가능하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 국민의힘이 오케이 그럼 합의 처리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안에 아마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보고 그렇게 있는 보고 것 있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글쎄요, 근데 그 병리평으로 가면서 그렇죠. 그게 권역별 비례제로 이제 병리평으로 가면서 그건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개특위 협상 과정에서 서로 간의 교감이 좀 있었던 안 중에 하나고요. 여야 간에.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병리평으로 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제니까 국민의힘은 그거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일단 그거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것이 그 당론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그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서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도대체 입장을 언제 정리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제발 좀 빨리 결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후보자들과 당직자들, 뭐 기타 등등의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 말씀 때도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푸른달님이 JB 뒤끝 장렬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뒤끝 장렬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오늘 여야 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곽재영 기자는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김은지 기자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